우리가 결국에는 서바이벌, 즉 블록체인 산업이 생존하고 또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거에 대한 그 고민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현황을 점검하고요. 저는 뭐 희망하건대 우리 해결책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는 좀 전체 네 분께 공통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답변은 한 5분 정도의 시간 안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현황을 점검하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현 상황을 명확하게 진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사실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왜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이 문제인가 이 차원에서 좀 상황을 진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인 규제 문제는 사실 우리가 뭐 해봤자 여기서 논의를 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또 업계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 부분을 제외하고 각자가 좀 보시는 현재 우리가 이 블록체인 산업이 좀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의 어떠한 원인 그리고 현 상황은 어떠한 거 요거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훈종 대표님부터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업계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자성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규제나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다, 미비하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아쉽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이 가상자산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반성해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더 와닿는데요. 미국 지금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 산업을 보면 비트코인 채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비트코인 생태계를 기반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의 가상자산 산업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또 나스닥에 상장도 많이 되어 있고 이 기업들이 이제 실제로 매출을 내죠.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한 사업 모델을 구축을 해놓고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 놓고 그 다음에 정부나 아니면 국회의회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소위 말하면 말빨이 먹히는 거죠. 그래서 이 국회 청문회 같은 데 보면은 미국의 의회 청문회 같은 데 보면 굉장히 큰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대표들이 나와서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업이 없습니다. 채굴 기업은 당연히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상자산 관련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거래소 몇 군데와 그 다음에 VC 한 몇 군데가 떠오르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양지에서 산업의 얼굴로서 뭔가 대표를 한다 그런 느낌이 잘 들지 않는 게 일단은 아쉽습니다. 일단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조금만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도 좀 나서기 꺼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산업 생태계를 형성을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실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곳들에서 사실 좀 리더를 서주셔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 김인수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2017년에 시작을 해서 이제 PM으로 해서 이제 뭐 사업 계획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아직도 기술적인 접근성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누구한테 뭐 그리고 일반 친구한테 뭐 뭐를 준다 뭐 하다못해 작품을 준다고 해도 야 뭐부터 깔고 그리고 뭐부터 깐 다음에 뭐 거래소에 들어가서 원화를 입금한 다음에 그걸 또 보내고 이게 너무 아직도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오래된 문제인데 이게 진짜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좀 이거는 사실 이제 규제랑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규제 부분을 뭐 꺼내지 말라고 하셨지만 뭐 이게 이제 다 꺼내셔도 괜찮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접근이 하기 힘들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두 번째는 뭐 이거에 연계돼서 뭐 상호 운영성 이런 것도 있죠. 사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확장성인데 뭐 여러 아까 제 발표에서 얘기했듯이 뭐 여러 플랫폼이 동시에 같이 이제 연동돼가지고 같이 어떤 자산을 공유하고 자산을 교환하고 이런 게 장점인데 아직도 그냥 중앙화된 그냥 플랫폼처럼 뭐 네이버처럼 다음처럼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특히 이제 기업 단으로 가면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의 뭐 고유성도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접근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사회 문화적으로 했을 때 정보의 비대칭이 엄청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약간 코인 하면 약간 좀 음지로 보고, 그리고 또 그 일반인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완전 다른 산업의 사람의 평가가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사실 정보 공유나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런 교육 이런 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사실 준비나 그리고 이런 거를 누가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 부족한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산업이 좀 발전돼 가면서 차근차근 뭐 좁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스틴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저는 아까 사실 그 백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포인트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사실 대부분 나라에서 산업이 발전을 할 때 그 사기업, 프라이빗 섹터에서 사실은 정부가 하지 말라는 것들을 도전하면서 전기차도 나오는 거고 보급이 되고 이렇게 항상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블록체인 산업이 정부의 지원이나 뭐 그런 규제적인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은 게 사실 되게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모든 기술이 처음 나올 때는 항상 당연히 정부에서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라는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게임인데, 이 게임도 지금 저희 아발란체에서 이 게임을 블록체인화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당연히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제약이 있고 원하는 만큼의 그런 홍보나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데, 어차피 뚫어야 될 거는 사실은 어차피 힘을 내야 될 거는 기업 쪽에서 힘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기업들은 더 비전을 가지고 강한 목소리를 내면은 그런 것들이 정부나 뭐 일반 시민들도 이게 좋은 방향인 것 같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기업들의 더 도정전신이 필요하다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듣다 보니까 한 벤처 투자계 굉장히 존경받는 투자자분께서 그런 일가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왜 너네 산업 쪽에서는 범죄자가 될 자신이 있는 애들이 없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었는데 뭔가 비슷한 이야기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재 대표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외부 관점에서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업계인으로서 이제 조금 우리가 바꿔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뭐 정부에서 규제를 안 풀어준다, 뭐 이런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이제 간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업계인들도 제 생각에는 기술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조금 탈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블록체인도 사람을 더 잘 살게 만드는 그런 도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이 전면에 나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매일 출퇴근할 때 이 교통카드를 찍고 출퇴근을 하잖아요. 근데 이 교통카드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저희가 인식하고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시피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터넷을 그냥 인터페이스로 저희가 접할 뿐이지 이 인터넷 안에 인터넷 이면에 있는 프로토콜들이 어떤 프로토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하고 쓰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이미 지금까지는 이 업계의 많은 분들이 이 기술력, 물론 기술력을 자랑을 또 해야 되지만 이것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기술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반 이 기술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높지 않은 분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강연을 했었는데 결국에 교수님들도 이 블록체인이 가져오는 이 효용성이 뭐냐, 이 유즈 케이스가 뭐냐, 그거를 알려달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전까지 저는 항상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뭐 기술적인 강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었지 사람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의원님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이 정부 관계자들이나 공무원들을 설득을 하려면은 유즈 케이스, 이 와닿는 사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라고 여쭤보고 가셨잖아요. 근데 항상 저희 업계에서는 이 기술의 강점,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이점들 이런 것들을 항상 강조를 할 뿐이고 매스어드 옵션라고 말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 진짜 필요로 하는
매스 어덥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요소들은 잘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발란체가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술적인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고 진짜 사례로 보여주는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를 하면 굉장히 많은 국민의 많은 상당수가 아는 게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발란체 위에 올렸어. 그것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점을 가질 수 있어.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게 그게 저는 매스 어덥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이 외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저희 업계인들도 그런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대표님께 좀 이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그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중에 그 누구보다 많은 정보가 있으실 것 같은데 보셨을 때에 요런 거 있으면 블록체인 산업 미래 있다, 희망 있다. 좀 이러한 사례를 몇 가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데이터 측면에서요. 데이터 측면에서도 좋고 어떠한 그런 사례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적 측면에서도 괜찮고요. 보셨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이런 사례들을 더 많이 나오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이 좀 있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최근은 아니지만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그 아이돌을 이제 온체인화 시키겠다라는 그 프로젝트 하나 있었어요. 그게 네.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이 결국에는 이 덕질을 함에 있어서도 이 덕질을 하는 사람들이 이 뭔가 이 아이돌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어떠한 지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전문적으로 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온체인으로 옮겼을 때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걸 저를 그 프로젝트를 보고 알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나오면은 저는 이 블록체인이 가질 수 있는 그 효용 가치 중에 굉장히 높은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특정 섹터에서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데이터 지표들이 블록체인으로 이제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서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면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스틴한테도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굉장히 산업계 우리 자체가 가지는 우리의 문제점, 우리가 했었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던 어떤 직무유기의 측면들 같은 것들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 블록체인 기술을 뭔가 대중화, 매스 어덥션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무언가 이 산업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그 시발점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포지셔닝하면 좋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더라고요. 사실 이 기술 자체는 다양한 것들을 해결하는 이네이블러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것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틴 대표님 보시기에 좀 블록체인이 이러한 그 이미지를 가진다면, 이러한 위상을 가진다면, 이러한 포지셔닝 가진다면, 이러한 어떤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요런 것들이 떠오르게 한다면 우리 산업의 문제점들이 좀만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좀 방향성이나 포인트가 있다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블록체인이 굉장히 항상 뜨거운 이슈인 게 개인의 주식을 대체하는 재테크 투자 수단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프라, 와이파이 같이 뭔가 인터넷을 더 좋게 해주는 것 같은 굉장히 먼 인프라 기술로서 공존하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백 대표님 말씀하셨던 거 또 이어지는 포인트긴 한데 예를 들면 저희 클라우드 기술을 지금 보시면은 지금 거의 폰에 이제는 그냥 나 100기가짜리 200기가짜리 쓰고 모든 사진들이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적게는 5,000원, 많게는 15,000원, 2만 원을 월별로 내고 계신데 되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10년 전에 15년 전에 이 클라우드 기술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그때도 이거 너무 좋다. 개인들이 누구나 USB 뭐라 그러죠? 그 그런 포터블 저장 장치를 안 써도 된다 했을 때 아무도 나 너무 싫어. 너무 불안해. 내가 왜 나의 개인적인 가족 사진, 우리 가족 사진들을 해킹될지 모르는 인터넷에 올려야 되지? 라는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안 썼어요. 제가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때도 역시 클라우드 기술이 분명한 장점이 있었거든요. 물리적인 공간을 쓰지 않고도 더 효율적인 가격에 예를 들면 전에 모든 기업들은 다 지하에 코드 엉켜져 있고 거기에 서버를 계속 했었는데 그거를 안 하는 게 굉장히 큰 점인데 그것들을 예를 들면은 삼성, LG,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쓰고 있다. 라는 이미지 때문에 개인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돌아가자면은 결국엔 블록체인을 선도하는
이미지, 뭐 인식 제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형 프로젝트, 기업형 프로젝트에서 높은 수준의 보안, 높은 수준의 실사, 높은 수준의 규제에 적응하는 모델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개인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나의 개인적인 투자 기회로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실질적으로 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들 혹은 정부가 인정한 기술이라는 그 이미지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드려보면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의 어떠한 대기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것을 어댑터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대기업들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무엇이 좀 제공되거나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되게 블록체인이 도입이 개선적으로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테크 이 모바일 플랫폼이 발전이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아직도 미국에 있는 그런 결제 앱들 있잖아요. 뭐 젤이나 벤모 같은 저희 우리나라의 일종의 뭐 카카오 토스 같은 앱들인데 엄청 별로예요. 앱이 네. UX UI도 되게 별로고 뭔가 하면 불안하고 오래 걸리고 에러도 많이 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히 최근 5년간의 이런 플랫폼식의 모바일 앱들이 특히 핀테크 쪽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블록체인이 뭐 그렇게 좋을까라는 인식이 잘 안 생기는 나라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뱅킹, 금융 인프라가 좀 잘 안 돼 있는 곳들은 이거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카카오페이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피부에 와닿지 않고 그리고 뭐 금융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뭐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각은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화폐가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든지 그런 경제적인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투자의 수단 말고는 조금 와닿지 않는 게 조금 보편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업계에서 많이 뭐 해외 뭐 금융 기업들 뭐 정부와 일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인수 대표님한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상황 진단에 있어서 기술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사실 저도 있다 보면 우리나라가 특히나 탈중앙화적인 어떠한 인프라 같은 것들이 부재하는 그런 부분들도 글로벌의 스탠다드와 비교해봤을 때 떨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왜 신 대표님 답변하고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왜 한국의 유동이 탈중앙화적 인프라의 부재가 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리고 기술적 진보를 좀 기술적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일단 너무 편해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 다른 나라들과 비교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도 엄청난 IT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앱 단위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만큼 편하고 빠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근데 사실 이미 사람들도 되게 오랫동안 익숙해져 왔고 그리고 이제 뭐 앱 개편 같은 것도 굉장히 빨리 진화를 하잖아요. 뭐 은행 뱅킹부터 이렇게 보면 정말 몇 개월 단위로 계속 앱 업데이트가 되고 UI UX도 확 바뀌고 너무 편한 부분이 많아서 굳이 이거를 뭐 내 주권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뭐 어떤 금전적인 이익보다도 뭐 더 좋은 게 뭐 있지 않은 이상 사실 되게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신뢰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덱스가 안전하다는 인식은 뭐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사실 되게 브랜딩을 되게 중요시했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해서 그 대기업을 안에 이제 들어가서 활동하고 이런 걸 더 편하게 느껴지는 무슨 그런 뭐 문화나 아니면 이런 사회 경제적인 이런 활동들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이거를 굳이 내 개인 지갑에 옮겨서 개인 뭐 키를 내가 혼자 보관하고 그걸 잃어버리면 못 찾고 이런 거를 상상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못 찾으면 사실 그리고 뭐가 비밀번호 없어지면 저희는 전화해가지고 그냥 빨리 바꿔달라, 빨리 변경해달라 그게 훨씬 더 익숙하잖아요. 네, 훨씬 그렇죠. 더 쉽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유독 이제 덱스나 이런 쪽에 되게 조금 소외한 것 같고 이게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뭔가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뭐 사회적인 큰 변화나 이런 뭐 지변의 변화나 아니면 뭐 금융에 대한 어떤 뭐 신뢰가 깨지거나 이런 게 사실 가장 큰 이유 뭐 전쟁 뭐 이런 거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덱스 쪽의 UI UX 그리고 덱스 쪽의 개선도 사실 어느 정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문화와 우리나라 정서에 최적화된 이런 방식을 계속 찾고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만든 뭐 지갑이나 앱 원래 사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근데 사실 대부분 지금까지는 그런 덱스들도 기존에 중앙화된 뭐 이런 서비스랑 똑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크게 모티베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다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한국이 편하긴 편하죠. 네. 저 지난주였나 웹 3.0이라고 하는 주제로 AI 블록체인 융합이라는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제가 당시에 그 과기부에 우리나라의 지금 AI 예산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기부에 이제 PM님을 초청해서 토론을 할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지금 아직 계신지 모르겠는데 월드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융합의 좀 대표적 사례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월드가 가지는 탄생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 PM님이 정말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런 게 왜 필요해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딱 그냥 이게 지금 딱 현 그 일반적인 정부 관계자분들의 인식일 수 있겠구나. 대중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들이 다시 한번 또 떠오르게 되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백훈종 대표님께 팔로우 퀘스천을 드릴 건데 당연히도 제가 비트코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한국에도 사실 블록체인 기업들 다 죽었다 해외 나갔다 하지만 사실 한 수백 개여 개 정도의 기술 기업들이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독 한국에는 비트코인 관련 스타트업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이 시장의 파이라든지 위상이라든지 뭐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왜 유독 한국에는 이러한 비트코인을 주제로 해서 이 활용을 하는 그러한 스타트업들이 없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면 설명과 혹은 그렇다라고 하면 설명에 이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 만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려워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창업가 마인드라는 게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낙후돼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핀테크 분야로 들어오면은 그게 더 심해집니다. 이 토스나 카카오페이가 혁신금융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유니콘 기업까지 커온 거가 벌써 언제적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핀테크 기업 중에 또다시 이렇게 유니콘 기업에 등재한 사례가 거의 전무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혁신 금융 핀테크 서비스들이 막 태어나거든요. 하나 딱 집어서 말해보자면 인슈어테크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는 인슈어테크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없어요. 네. 미국은 레모네이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서비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저 밑에까지 내려가면은 창업가 마인드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굉장히 장려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주의.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면은 그게 가장 좋은 커리어 패스고 루트고. 근데 왜 창업을 하려고 하냐, 위험하게. 이런 주의가 일단 아직도 팽배한 게 일단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창업가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그분들조차도 어려운 걸 도전하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쉬운 패스를 가려고 하는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사업을 해서 매출을 내고 수익을 내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해봤고 또 다른 성공한 케이스들도 주변에서 봤을 때 아주 제한적이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디파이와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 과거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뭔가 사업 모델이 나오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딱히 사업 모델이라는 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일단 에셋이잖아요. 네. 이건 가격이 변하는 어떤 투자 수단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서비스를 만들지? 확장성이랄 게 별로 없는데 그러면은 이거 말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비트코인은 가장 안정적인 레이어 1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또 그만큼 엄청난 기회가 존재하거든요. 또 비트코인 지갑 개수만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는 가장 큰 네트워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창업가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일단 앞선에 나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다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설령 그 실패를 뭐 인생이 끝났다라는 식으로 치부하지 말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적 문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우리나라에 좀 문화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는 잘 안 가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쉬운 방향으로 뭐 알트코인 발행이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쪽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많이 흘러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 결국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적 측면, 사회적 측면,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들, 그리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당연시된 것들, 이런 것들이 역시 이 산업에도 굉장히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씁쓸한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질문 받기 전에 제가 네 분에게 마지막 공통 질문 하나씩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생하셨기 때문에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잠시나마 행복해질 수 있는 공통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재밌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분께서 각자 내일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저희가 해보고 그랬을 때 이거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뭐 한 개도 좋고요. 하고 싶으신 게 10개 있으시면 10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현재 대표님부터 한번 대통령이 되셨다 생각하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 네. 없지만 그래도 업계인으로서 그 업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우리나라 크립토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제 먼저 선언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규제를 푸는 걸 약속하는 거는 당연하고 추가적으로 한국이 그 이전에 저는 꽤 오랜 기간 있었다 보니까 예전에 2017년도 18년도에 우리나라가 크립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친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다시 한번 아직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한국인들이 굉장히 그 크립토 페네트레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고 다시 한번 그 크립토 강국이 되기 위해서 관련된 지원들이나 혜택들 외부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웹3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마련을 해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ICO도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좀 어떤 수준이 있는 기업들이 ICO를 하게끔 만들어놓은 건 당연하겠지만은 당연히 이제 ICO도 이제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그 규제들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였나요?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으로 그 벌금 낼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그것도 주에서 이제 발표를 한 바 있고 다양한 사실은 규제 단위에서도 다양한 식의 어떤 아이디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아이디어들을 하게 되면 정말 외국의 기업들이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다 나가고 있지만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하겠다고 할지 뭐 두바이처럼 뭐 와서 사업하면 법인세 없어 이런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떤 것들을 내걸면 좀 경쟁적으로 글로벌 상황에서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게 될까요? 기업들이? 아무래도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기저로 깔리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 피지컬리 뭔가 허브가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두바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 허브가 되는 물리적인 허브가 되는 곳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 그다음에 거래소들이 거기에 이제 상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한국이 굉장히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특히 서울이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허브가 하나 있다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스틴은 어떤 매직을 부리고 싶으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딱 두 개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게임 업계 블록체인 도입을 열어준다 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다국적 대기업이 많이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다국적 대기업이 조금 제조업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산업은 게임 산업이거든요. 사실 동남아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기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넥슨 같은 곳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일단은 게임 업계 블록체인 도입을 전면 완화하고요. 두 번째는 요거 하나만 하면 저는 더 많지만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NFT의 근거 규정을 NFT의 기초자산 그대로 그냥 적용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저희가 신발을 NFT 하면 유가증권 아니야? 증권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냥 신발은 신발인 거거든요. 사실 그것만 받아들이면은 법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지금 뭔가 NFT를 통째로 다 모든가 공평하고 문제 없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답은 없거든요.
그래서 NFT는 자체에 대한 규정 없이 그냥 근거 자산, 원래 신발은 신발대로 처리하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NFT면 부동산은 금융상품이잖아요. 금융계약이니까 금융계약대로 원래 민법대로 해결을 하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저는 바꾸면은 되게 많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달에 두바이 출장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중동에서 제일 큰 로펌하고 그 이쪽 두바이로 이 회사를 확장하는 거에 대한 이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었는데요. 거기서 넥슨인가 NC인지 둘 중에 헷갈리는데 그곳이 넥슨이 실제로 지금 가 있죠. 네, 법인을 아부다비로 옮겼어요. 그래서 네. 지금 메이플 스토리의 그 블록체인 버전은 아부다비가 법인입니다. 그래서 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쵸. 넥슨의 자회사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회사가 지금은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네, 안 그래도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셨던 대표 변호사님께서 원래 되게 조금만 오셨었는데 이번 연도 내년에 계속 더 많이 오셔서 자기들이 이제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할 정도다, 이렇게 오셔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많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의 국부가 유출이 되고 아까운 어떠한 자산들이 유출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 많이 들었었는데 되게 중요한 지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시차가 안 맞아서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네, 한국에서 모든 일이 해결되면 되게 좋겠는데요. 김윤수 대표님께서는 일단 모든 세금을 다 없애고 네. 다 없앤 다음에 전용기 타고 해외 순방 한번 꼭 가고 싶고요. 갑자기 네, 개인님 항상 네. 근데 뭐 산업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네. 저도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인재 유출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정말 똑똑한 분들 정말 다 해외에서 거기서 세금 내고 있고 거기서 뭐 기업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육성하고 있고,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이제 규제에 엮여 있는데 뭐 규제를 사실 뭐 제가 다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경제 자유구역 같은 거 하나 조성해서 거기에 다 담은 다음에 뭐 거기서만큼은 사실 모든 것들을 어쨌든 기업 관점에서 보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세금 혜택도 있고 이런 거를 하나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의 뭐 작은 뭐 도시 같은 데를 하나 지정을 해서. 그래서 네, 그거 말고는 뭐 세금 그것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고 계신 것으로 네,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백근정 대표님 뭐 비트코인 대통령 되시겠죠?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매해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비트코인을 매수하도록 법을 제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필수적으로 국민연금 수익의 일부를 사게 하면은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계속해서 뒤로 늦춰질 수 있는, 지금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랑 사실 비슷한 거죠. 부채를 갚으려고 하는 건데, 두 번째로는 이제 한전 적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전이 계속해서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제주도에 굉장히 많은 풍력 잉여 전기가 버려져요. 풍력 발전소는 낮 동안에 밤 동안에 열심히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는 전기를 못 써요. 왜냐하면 사람 다 자니까. 그리고 그 전기는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잉여 전력을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을 하게 해서 그 채굴된 비트코인을 국부에다가 저장할 수 있게 만드는 식으로 또 한전 적자 문제도 해결하고 한은의 적자 재정 문제도, 한은의 부채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는 장기 투자 문화를 장려하는 좀 법안을 제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세하는 이미 유예가 됐지만 네. 어차피 2년 있다 또 돌아오니까 과세를 시작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들을 우대하는 세제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게 기타 소득이든 자본이득세, 기타 소득은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자본이득세로 한다고 하면 장기 투자를 하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액공제를 늘려주거나 아니면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식으로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이 트렌치를 둬서 장기 투자자를 우대하게 해서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단타 위주의 트레이딩 문화가 좀 근절될 수 있게, 사라질 수 있게 만들어 주면은 그거 자체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부가 늘어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과세 유예가 다행히도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2년의 사실 시간을 벌었다기보다는 2년 동안 뭘 준비해야 되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고, 사실 제대로 준비를 하기에 과연 한국이 2년이라는 시간을 잘 쓸까 사실 걱정이 좀 앞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마지막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 과세 유예권이 바로 며칠 전에 있었기 때문에 백근종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머지 세 분께서도 우리가 이 영상을 분명히 또 그 민원이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좀 과세 유예로 시간을 번 이 2년 동안 이 세금에 어떠한 좀 그 제도들을 집어 넣어야 좀 합리적이면서 조세 형평성도 갖춘 이런 것들이 나올지 혹시 아이디어가 있다면 또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내야죠.
그래야지 근거가 되고 이제 산업에 정착되는데 어쨌든 지금 유예가 된 이유가 좀 현황이 파악이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산업을 같이 얘기를 해서 좀 합리적인 방식은 사실 뭐 번 거에 뭐 사실 일정 부분을 내는 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과세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이제 세금이 없는 걸 더 하기 때문에 네. 네 그거는 네 이제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스틴 관련해서 좀 없으실까요? 의견 없으실까요? 혹시 이현재 대표님께서는 저는 그 세금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형평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트레이딩 지금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뭐 덱스에서 거래를 했을 때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다 국가가 볼 수 있는 것이냐, 진짜 이 과세를 형평성에 맞게 내가 정말 본 만큼 세금을 낼 수가 있는 상태인지가 지금 가장 의문인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과세의 의지가 있다면 그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그 이 뭐 덱스에서 거래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취합을 해서 그 번 것만큼 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적 시스템 인프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플로우에서 좀 질문 각 패널 분들께 그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오전에 패널 분들이 앞에 계셨는데요. 지금 우리 차세대 대통령 후보들께서 이렇게 계시니까 화면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 산업을 리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냥 건의사항으로 아까 이현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일반인들이 좀 다가가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예를 들면 지금 한국에서 좀 문제시되고 있는 여론조사 조작이나 전세 사기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블록체인을 하면 이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런 게 조금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말씀이 되고 화면으로 영상으로 좀 설명이 되면 좀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국 정부에서요,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여론조사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고 그 개발을 저희 회사가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혹시 끝나고 나서 좀 더 궁금하시면 네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방금 주신 것처럼 건의사항, 코멘트, 피드백 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훈종 대표님한테 일단 구독자로서 비트코인 덕분에 구독자가 많은 수익을 오셨군요. 안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주위에서 이제 요즘 비트코인에 관해서 많이 여쭤보는데 요즘 청년들은 개인적으로 알트코인 같은 걸 굉장히 선호 많이 하고 비트코인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주변 지인분들께서도 무조건 저도 비트코인만 사라고 말씀을 많이 해드리는데 왜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알트코인에 많이 관심을 갖는 건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투자 조언을 구할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주변에서 여쭤보면 저 청년들이 알트코인에 접근하지 약간 못하도록 이렇게 설득을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시겠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독을 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투자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만 저는 8대 2를 항상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8이냐 2냐 투자에 있어서 그거를 항상 되뇌어 보라고 해요. 근데 저는 8이에요. 저는 전문 트레이더도 아니고 투자에 엄청 영민한 야수의 심장을 가진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단타 트레이딩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험을 해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든지 하나 사서 진득하게 가지고 있고 장기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 건데 이 미국에서는 10배거라고 하죠. 10배 갈 종목을 잘 찾아서 잘 투자해 놓으면은 그게 뭐 복리 효과도 있고 하면서 내 재산이 불어난다. 거기에 제가 이제 속하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찾은 게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나머지 알트코인은 사실 거기에 범죄 들어오는 게 저는 없어요. 제 기준에는. 이거를 10년 후에도 내가 정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지 사라지는 건 아닐지 또는 가격이 완전히 90%, 99% 떨어져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건 아닐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딱 했을 때 명쾌하게 이렇게 답이 나오는 알트코인이 제 기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지금 딱 사고가 나서 기절을 했는데 10년 후에 딱 깨어났어요. 그러면은 내 지갑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이 그대로 있을 가능성 그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리고 가격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 있을 가능성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스스로 답을 찾으셔야겠지만 충분히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은 아마 이제 스스로 깨닫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추가해 볼까요? 그 사실 되게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저희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도 뭐 90이나 100에서 내 나이를 뺀 만큼의 퍼센티지가 내 포트폴리오에 위험 자산 얼마 넣느냐. 왜냐하면 뭐 나이가 어릴수록 돈을 벌 기회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뭐 조금 자주 있는 현상인 것 같고, 뭐 물론 그게 뭐 굉장히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뭐 많이들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주식을 더 많이 하고 나이가 들수록 부동산을 안정적인 자산을 가져가고 그런 걸 좀 적절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추가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네, 금방 일단 전 이제 기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10년 후가 지나면 당연히 비트코인은 없어질 거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양자 컴퓨터가 10년 후에는 보급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만히 냅두면 무조건 없어질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양자 컴퓨터라는 지금 굉장히 핫한 토픽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최근에 이제 제가 연세대학교 교수님들이랑 얘기하면서 그 알게 된 지식이 그 양자 컴퓨터를 이제 연세대는 연구를 하는 그 연구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실제로 여쭤보셨대요, 교수님이. 실제로 이 양자 컴퓨터가 그 상용화하게 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 시스템이 정말 무너지는 거냐라고 하니까 그 양자 컴퓨터가 채굴을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채굴을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거는 그 개인 키에서 그 퍼블릭 키로 그 암호화하는 과정이 이제 망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그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게 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커뮤니티 단에서 이미 비트코인이 그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을 거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좀 방어 기술을 거기에 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님께서 저는 양자 컴퓨터라는 어떤 기술적 아이디어 자체가 사기라고 생각해요. 그냥 정부 지원금 아주 타내려고 재밌네요. 많은 교수님들이 연구하면서 끝없이 연구를 계속하는, 답이 안 나오는 연구를 계속하는 그런 하나의 스킴이라고 생각하고요. 알트코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돈이 나오니까 계속 지속해야만 하는 그 돈을 위해서. 양자 컴퓨터가 정말로 상용화 된다면은 뭐 그때 다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네, 더 네. 하면은 그럼요. 사실 양자 네. 컴퓨팅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상상을 많이 하고 블록체인의 몰락을 굉장히 1차적으로 물어보시는데,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되면은 기존의 저희 뱅킹 앱 더 먼저 보안이 그쵸? 취약하기 때문에 블록체인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저희 일반적으로 쓰는 모바일 앱, 뱅킹 앱, 이 모든 전산 시스템이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꼭 양자 컴퓨팅이 꼭 블록체인만 하는 것 같지만 전 세계 모든 인터넷의 보안이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블록체인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손 드셨던 분이 저는 그 좌장이신 저 박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블록체인과 AI의 융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크립토 씬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테마 역시 AI 쪽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나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틱톡이나 유튜브나 뭐 트위터, 대표적으로 트위터죠. 이런 쪽에서 AI 에이전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트위터의 그 해당 에이전트랑 소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정말 뛰어난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현실에 AI가 이제 정말 매스 어둠션으로 자리 잡고 있기 시작하는구나라고 느꼈는데, 뭐 예를 들어 더 소름 돋는 건 또 특히 A라는 뭐 어떤 에이전트가 나왔는데 갑자기 일주일도 안 돼서 B라는 에이전트가 나와서 내가 진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A가 갑자기 나는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막 이런 절규까지 하는 약간 그런 트위터를 날리면서 정말 이게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AI들이 실제 이제 우리 사회에 현실에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은 이제 제가 최근에 올해부터 이제 AI와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융합을 해야 되고 융합을 함으로써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글들을 많이 봤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와닿지가 아직 않더라고요. 특히 12월에 이제 구글에서도 AI 에이전트 자비스를 이제 출시할 예정이고, 내년 1월에는 오픈 AI에서 그 오퍼레이터라는 AI 에이전트를 출시할 건데, 이런 것들은 지금 빅테크들이 거의 그 중앙 집중화된 방식에서 그 출시를 하는 에이전트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럼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만약 그 아까 백훈종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단일 실패 지점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점들 때문에 혹시 교수님께서는 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좀 저도 깊이 고민하면서 저희 회사의 서비스에다가 지금 개발을 좀 도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거를 시도하고 있냐면요. 그 DAO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조직 운영, 사람들이 토론도 하고 투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DAO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결국에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투표를 할 때 항상 내가 온라인상에 24시간 온 되어 있으면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토론을 시작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토론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각자의 참여자 인간들의 트윈을 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트윈이라 함은 각 인간들, 개개별 인간들의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거죠. 레그 기반으로 학습을 시켜서 그 인간을 대신하여 어떠한 의견을 내거나 어떤 주제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에이전트 모델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AI 에이전트도 무엇인가를 뭘 학습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있어서 그 학습에 들어가는 모든 데이터들이 만약에 우리가 진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거나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똑같이 지금과 같이 지금 AI 문제가 동시에 야기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만약에 AI 트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신원이 검증된 인간 그리고 그 AI 트윈에게도 신원 검증이 가겠죠. 그래서 그러한 신원 검증,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 검증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을 학습한 AI 트윈, 이 트윈들이 에이전트처럼 좀 활동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훨씬 더 그 아까 각자 한 명씩 다 이제 AI 비서가 생길 거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훨씬 더 제대로 된 개인들의 그 데이터를 학습한 AI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개발은 각국 정부가 군사 암호나 군사보안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에 돼서 암호 그 비트코인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각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까? 특히 미국 그런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만약에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된다면 역양자 암호 학이 나올 거예요. 역양자 컴퓨터 학이 나올 거예요. 기술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SHA-256이라고 하는 암호학 체계를 쓰잖아요. 그 암호학 체계를 양자 컴퓨터가 쉽게 연산을 통해서 뚫어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SHA-256보다 더 선진화된 암호학 기술이 나올 거라고 저는 그 전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스틴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기술을 이용한 비트코인의 하드포크 버전이 나올 겁니다. 기존의 SHA-256으로는 이거 양자 컴퓨터를 막을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해서 기술 업그레이드를 한 비트코인 하드포크 버전이 나올 거고 그 하드포크 버전은 전 세계에 있는 노드들이 합의를 하면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국가들일수록 그 하드포크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고 채굴자, 마이크로 스트레지 같은 기업, 미국 같은 정부들이 다 합심을 하는 그런 하나의 하드포크 빅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성공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드포크를 한 비트코인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답변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궁금하신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연사님들 이따 네트워킹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김인수 대표님이 저한테 질문 주셨던 그럼 교수님이 대통령 된다면 뭘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주셨었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정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블록체인 전문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그 내각을 모두 산업 전문가들로 채우고 대표님들을 모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마지막 토론은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큰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